안녕하십니까, 함재봉입니다. 2020년 6월 29일 H리포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프린스턴 대학이 우드로 윌슨의 이름을 지운 이유로 잡아봤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6월 27일 미국의 언론들은 프린스턴 대학이 대학에 있는 대학원, 학부대학, 그리고 건물로부터 그 우드로 윌슨의 이름을 모두 지우겠다라는 발표를 했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프린스턴의 아이 그루버 총장은 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교수들한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권고에 따라 이사회는 공공국제정책대학원과 윌슨 칼리지 이름을 모두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이사회의 발표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사들은 우드로 윌슨의 인종차별주의적 사고방식과 정책에 비춰볼 때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주의에 결연하게 맞서야만 하는 학자, 학생, 그리고 졸업생들의 대학원과 칼리지에 그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제가 지난 6월 17일자 H리포트, 미국의 인종차별주의의 기원과 논리라는 동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2015년 프린스턴 대학교의 흑인 학생들과 그리고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총장실을 점거하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우드로 윌슨 대통령 전직 총장의 전 총장의 이름을 모두 지워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시위를 했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면 아래쪽 하단에 보면 그때 아인 그루버 총장실을 점거한 학생들과 총장이 대화하는 장면이 있고 또 오른쪽 아래는 바로 그 총장실이 위치한 나이스홀 바깥에서 학생들이 운집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왼쪽 상단의 사진은 바로 그 우드로 윌슨의 이름을 달고 있는 프린스턴의 유명한 공공정책, 국제정책 대학원의 전경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프린스턴 대학은 특별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또 이사회에서도 긴 논의를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우드로 윌슨의 이름을 계속해서 건물이나 공공정책 대학원, 그 다음에 학부대학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6월 27일자의 그 결정은 2015년 당시에 했었던 그 결정을 2016년 당시에 했던 그 결정을 번복하는 결정이 되겠습니다. 아이 그루버 총장의 그 편지를 내용을 보면은 2016년 4월 조사위원회와 이사회는 우리 대학이 보다 포용적이고 역사에 대해서 더 솔직해질 수 있게 하기 위한 개혁안들을 여러 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와 이사회는 대학원과 칼리지가 윌슨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지 플로이드, 브리오나 테일러, 아마드 에이버리, 레이셔드 브룩스의 비극적인 살해 사건으로 미국의 오랜 그리고 치명적인 인종차별주의 역사가 재조명되면서 이사회는 이달 지난번에 도달했던 결론을 재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최근에 미국을 강타하고 있는 인종차별주의 문제, 경찰의 연행 과정에서 많은 흑인, 특히 청년들이 어이없이 살해당하는 그런 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전국적인 인종차별주의 반대 시위, 또 심지어는 폭동도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이 상황을 지금 아이 그루버 총장이 언급을 하면서 2016년 당시에는 그 우드로 윌슨의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하기로 했지만 최근에 이러한 상황에 비춰볼 때 더 이상 우드로 윌슨의 이름을 사용한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결론을 번복하게 이르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 그루버 총장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윌슨의 인종차별 정책을 볼 때 그의 이름을 그것도 특히 공공정책 대학원에 붙이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대학교가 공공정책 대학원을 정치 지도자의 이름을 따서 명명할 때는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미국 역사의 이 아픈 순간은 윌슨의 인종차별주의가 그를 그러한 역할을 하기에 부적합한 인물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아직도 인종차별주의와 투쟁하고 있는 나라에서 우리 대학과 우리의 공공국제정책대학원은 확실하고 결연하게 평등과 정의의 편에 서야 합니다. 대학원은 앞으로 프린스턴 공공국제정책대학원으로 명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드로 윌슨 School for Public and International Policy라는 것을 프린스턴 School for Public and International Policy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는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윌슨과 프린스턴의 관계를 봤을 때 이는 결코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었었습니다. 윌슨하고 프린스턴은 그야말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윌슨은 1890년에서부터 1902년까지 프린스턴 대학교의 법철학과 정치경제학 석좌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당시 프린스턴 최고의 명강의로 이름을 떨친 것은 물론 미국의 정치학계의 대학자로 떠오르고 있던 윌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02년에서 1910년까지는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을 역임합니다. 이때가 바로 프린스턴 대학이 일개 지방대학에서 굴지의 대학, 세계적인 대학으로 바로 부상하던 바로 그때입니다. 윌슨이 처음 부임했을 때만 하더라도 프린스턴 대학은 College of New Jersey라는 뉴저지의 대학, 뉴저지주의 대학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윌슨이 있는 동안에 이름을 프린스턴으로 바꾸면서 명실상부한 세계 굴지의 대학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우드로 윌슨의 공이 굉장히 큽니다. 이러할진데 윌슨의 이름을 학교의 모든 건물과 대학원과 학부대학에서 지운다는 것은 참으로 큰 결정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우드로 윌슨의 이름을 붙이고 있었던 프린스턴 대학교의 공공국제정책 대학원의 전경입니다. 그렇다면 프린스턴 대학이 우드로 윌슨을 지워야만 한다는 결정에 이르게 된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제가 6월 17일자 동영상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우드로 윌슨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미국의 연방정부 건물 내에서 인종을 차별하기 위한 칸막이를 설치하고 인종을 차별하는 구내 식당을 설치하고 인종을 차별하는 화장실을 설치합니다. 남북전쟁이 끝난 이후 남부에서는 흑백을 차별하는, 그러니까 식당 따로 만들고 화장실 따로 만들고 기차 따로 타야 되고 버스 흑백칸 따로 만들고 이러한 정책이 남부주에서는 퍼지고 있었지만 연방정부에까지는 이러한 것이 미치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연방정부는 우드로 윌슨 때까지만 하더라도 북쪽 출신들이 항상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우드로 윌슨은 남북전쟁 이후 최초로 남부 출신으로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당선이 되자마자 연방정부에 바로 미국의 남부에서 시행하고 있던 인종차별주의 정책, 소위 짐 크로우 러죠. 흑백을 모두 구별하는, 차별하는 그러한 정책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장 가시적인 형태로 연방정부의 건물 내에 사무실에서 흑인종과 백인종이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할 경우에는 칸막이를 쳐서 흑인구역과 백인구역을 따로 만들었고, 그리고 연방정부 직원들의 구내 식당도 흑인들만 가는 식당, 백인들만 가는 식당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역시 화장실도 백인 전용 화장실, 흑인 전용 화장실로 나눴습니다. 이것을 이제 연방정부 차원에서 집행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윌슨 대통령과 그의 사위 겸 재무장관 윌리엄 맥거두입니다. 이 맥거두 재무장관이 윌슨의 이러한 인종차별주의 정책을 강력하게 집행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연방정부 내에서의 인종차별 정책이 얼마나 심했는지는 미국의 유명한 흑인 사회학자이자 역사학자이자 인권운동가인 W.E.B. 두보이스의 공개서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두보이스는 1912년 미국 대선 당시 우드로 윌슨을 강력하게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흑인 사회에서의 두보이스의 그 영향력을 봤을 때 윌슨의 대통령 당선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인물입니다. 두보이스는 참고로 미국 흑인 출신으로서는 최초로 베를린 대학을 나오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인물이고 사회의 저명 인사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912년에는 윌슨을 지지했다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윌슨의 인종차별주의 정책들을 보고는 다음과 같은 공개 서한을 썼는데 그 서한의 일부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흑인 직원은 직책의 성격상 격리될 수 없었다. 그래서 결국 그를 수년간 함께 일해오던 백인 동료들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를 철창 속에 넣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방정부 건물 내에서 칸막이를 치고 흑백 식당을 따로 만들고 흑백이 사용하는 화장실을 따로 만들고 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일의 성격상 그 흑인 직원을 딴 방에, 흑인들만에 있는 방에 따로 놓기가 힘들었던 경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같은 방에서 결국은 흑인하고 백인이 같이 일을 하게 돼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흑인을 철창 속에 넣었다라고 하는 고발입니다. 우드로 윌슨의 이러한 인종차별주의는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당시에 어떤 기분에 따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인종차별주의는 윌슨의 사고방식, 그의 철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종차별주의가 백인 우월주의가 우드로 윌슨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그의 대표적인 저술 History of the American People 5권으로 이루어진 대작입니다. 미국인들의 역사라는 책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서 윌슨은 남북전쟁 이후 남부사회에서 어떻게 해서 쿠클럭스 클랜, 백인 우월주의 단체, KKK 단체가 부상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아주 미화하는 그런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흑인들은 옛 주인들 옆에서 매우 조용히 지내면서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듯이 자유가 주는 새로운 충동과 흥분에 휩쓸렸다. 그 결과 이 지방은 쾌락과 일확천금을 꿈꾸는 불황자들로 가득 찼다. 힘든 일은 아무도 하지 않았다. 게으른 자들은 점차 무례해졌고 위험해졌다. 밤마다 폭동과 방화에 대한 불안감으로 긴장감이 돌았다. 그러니까 북군이 진주한 이후 흑인들이 노예로부터 해방되면서 이 북군들의 보호하에 흑인들이 공포 상황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북부인들은 흑인들을 거의 신격화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남부의 백인들을 남부의 흑인들의 발치에 두고자 하였다. 그 결과 남부의 문명은 거의 멸망하게 이르렀다. 이에 남부의 백인들은 생존의 본능에 따라 법을 자신들의 손에 집어넣기 시작했으며 백색 두건을 뒤집어 쓰고 흰 천으로 몸을 휘감은 자신들의 모습이 과거의 노예들에게 엄청난 공포를 불러일으킨다는 매우 유쾌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흰 천을 걸친 쿠클럭스들이 밤의 어두움 속에서 자신들에게 다가간다는 것을 본 흑인들은 공포의 극치를 맛보게 되었고 그 결과 드디어 위대한 쿠클럭스 클랜, 즉 남부에 보이지 않는 제국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드로 윌슨은 자신의 대표저서에서 백인 우월주의의 부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윌슨이 묘사한 백인 우월주의의 부상의 동기, 쿠클럭스 클랜의 부상의 동기는 사실 그 당시의 현실과 매우 동떨어져 있습니다. 마치 남부의 백인이 피해자가 되면서 북군과 그 흑인들의 부당한 공포 정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결연히 자신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남북전쟁 전은 물론이고 후에도 일어났던 모든 상황을 봤을 때 남부의 백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흑인들을 탄압을 했고 남부의 흑인들은 남북전쟁 이전이든 노예로부터 해방된 이후든 참으로 비극적인, 굴욕적인, 억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국 내에서의 흑인들에 대한 백인 경찰들의 사살 사건, 이런 것은 바로 100여 년 동안 남북전쟁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던 특히 남북지방에서의 흑인들에 대한 그 차별이 계속되는 것으로 흑인들이 받아들이면서 이번에 결국은 인종차별 반대 운동이 특히 흑인들 주동으로 폭발하게 이른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왜곡된 남부의 상황,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KKK단이 부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러한 역사, 해석, 이런 것이 우드로 윌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윌슨을 통해서 그의 절친했던 친구들인 토머스 딕슨이라는 목사와 그리고 D.W. 그리피스라는 미국의 영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D.W. 그리피스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미국의 대중문화에 아주 깊게 뿌리 내리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드로 윌슨은 미국에서 남북전쟁 이후에 왜곡된 백인 우월주의의 사관을 확산시키고 그리고 심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그의 절친들이 소설, 영화 등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대중 매체들을 통해서 왜곡된 사관을, 백인 우월주의관을 미국 사회에 확산시키고 심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드로 윌슨과 토머스 딕슨과 D.W. 그리피스는 모두 존스 홉킨스 대학원 동창들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는 미국 대학으로는 최초로 독일식 대학원 과정을 도입을 해서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박사학위를 수여하기 시작한 대학입니다. 미국이 존스 홉킨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학부 대학은 있었지만은 유럽식의 석박사 과정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존스 홉킨스 대학이 박사 과정을
처음으로 개설했을 때 우드 윌슨은 박사 학위를 따게 이릅니다. 그런데 이 대학원에서 윌슨과 D.W. 그리피스와 토머스 딕슨이 만나게 됩니다. 우드 윌슨은 학자로서, 교수로서,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으로서 학술적인 차원에서 미국의 KKK 단위, 백인 우월주의 단체가 부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인식을 소수를 하였다면은 그의 친구였던 토머스 딕슨은 목사였습니다. 딕슨은 당시 뉴욕에서 유명한 목사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딕슨은 설교하는 것을 그만두고 소설가로 전향을 해서 책들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The Klansman이라는 그 인종차별주의, 백인 우월주의의 성서와 같이 돼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1905년에 출판하게 됩니다. 이 책의 표지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토머스 딕슨은 KKK단을 마치 중세 기사들 같이 미화하면서 우드 윌슨이 자신의 역사책에서 서술한 그 내용을 소설화한 것입니다. 이 책은 당시에 베스트셀러가 돼서 미국의 선풍적인 인기를 끕니다. 그리고 나서 1915년에 윌슨과 딕슨의 존스 홉킨스 동문이었고 친구였던 D.W. 그리피스라는 불세출의 영화 감독이 윌슨의 그 역사책 내용 그리고 딕슨의 클랜즈맨이라는 소설의 내용을 영화로 만든 것이 영화사에서 길이 빛나는 영화사에서 가장 중요한 영화 중에 하나로 치는 The Birth of a Nation을 만들게 이릅니다. 당시 영화의 포스터의 사진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토머스 딕슨의 그 표지와 유사하게 이 백인 우월주의자 KKK단이 백색 옷을 두건을 쓰고 망토를 하고 그리고 마치 중세 기사들처럼 일어나는 그러한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사진은 영화의 한 장면으로서 이 KKK단들이 남부의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시가 행진을 하는 그러한 그 장면입니다. D.W. 그리피스를 영화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영화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기법이라고 하는 long take, cut back, close up, fade out 이런 모든 기법들을 최초로 개발하고 영화에 적용한 것이 그리피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법들이 최초로 완벽하게 구현이 된 것이 바로 The Birth of a Nation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영화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영화는 기법 외에도 아직까지도 모든 액션 영화에 나오는 모든 할리우드의 액션 영화에 나오는 장면 주인공 뭐 여자나 누가 악당들한테 위협을 받고 있고 이제 뭐 죽임을 당하거나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그 주인공이 이 사람들을 구원하러 기병대가 뭐 말을 타고 달려간다라든가 차를 타고 간다라든가 뭐 아이언맨이 날아간다라든가 이런 소위 Ride to the Rescue 구원하려고 달려가는 이러한 그 모습을 처음으로 또 구현한 것이 그리피스고 그 이후로는 거의 모든 액션 영화에서는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된 것이 바로 이 Ride to the Rescue 장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피스는 찰리 채플린, 더글러스 페어뱅스, 메리 픽포드 등 당대의 최고의 배우들과 함께 그 영화회사 United Artists UA라는 회사를 또 창설하고요. 아카데미상을 수여하는 미국의 영화 예술과학 아카데미, Academy of Motion Pictures Arts and Sciences의 창립 멤버이기도 합니다. The Birth of a Nation 또 그 외에도 그 여러 가지 그 영화사의 길이 빛나는 족적을 남깁니다. Birth of a Nation은 영화사상 최초의 블록버스터입니다. 여러분 블록버스터라는 말이 뭐냐면요. 그 영화가 하도 인기가 있어서 영화 표를 사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장사진을 그야말로 이런데 줄을 쭉 서는데 그 줄이 미국 도시의 한 블럭을 지나서 다음 블럭에도 넘어가고 또 다음 블럭까지도 이어지고 그러면서 소위 이 블럭을 부순다. 블록을 넘쳐 흐른다. 그래서 블록버스터라는 말이 나옵니다. 블록버스터라는 말이 최초로 나오게 된 것도 바로 이 Birth of a Nation이라는 영화를 보려고 표를 사기 위해서 장사진을 친 장면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또 하나는 Birth of a Nation은 백악관에서 상영된 최초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1915년에 나왔을 당시 우드 윌슨은 상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부인이 돌아간 상황에서 우드 윌슨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볼 수가 없자 D.W. 그리피스가 그럼 내가 영화를 백악관으로 가져와서 상영하겠다. 그래서 그 윌슨이 동의하고 그래서 백악관에서 우드 윌슨과 D.W. 그리피스가 같이 이 영화를 봅니다.
그럼으로써 Birth of a Nation은 영화 사상 최초로 백악관에서 상영된 영화가 됩니다. 영화가 끝나자마자 우드 윌슨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It is like writing history with lightning. 이것은 마치 번개로 역사를 쓰는 것과 같다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는 역사책으로밖에 딱딱한 그 교과서로밖에 책을 쓸 수가 없었고 자기 친구 토머스 딕슨 목사도 소설로 물론 학술 서적보다 훨씬 더 재밌고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됐지만은 클랜즈맨이란 소설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밖에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이러한 그 백인 우월주의를 정당화하는 이런 사관을 피력할 수밖에 없었는데 D.W. 그리피스는 이 영화라는 당시 최고의 최첨단 대중 매체를 통해서 책들보다도 훨씬 더 강렬하게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보고 이는 마치 번개로 역사를 쓰는 것과 같다라고 윌슨이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선 곧바로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절대적인 사실이란 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드 윌슨은 자신의 역사 해석 그리고 그 역사 해석을 소설화한 토머스 딕슨의 클랜즈맨 그리고 그것을 영화화한 D.W. 그리피스의 Birth of a Nation의 내용이 완벽한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윌슨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Birth of a Nation의 줄거리는 뭘까요? Birth of a Nation 우선 제목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Birth of a Nation. 여기서 nation이라는 것은 인종, 종족입니다. 우리가 보통 nation state, 민족 국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state는 국가는 사실 state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의 제목을 Birth of a Nation을 국가의 탄생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것은 완전한 오역입니다. Birth of a State, 그러면 이건 국가의 탄생이죠. 그런데 Birth of a Nation은 일부러 D.W. 그리피스가 Nation이라고 그랬지 State라고 그러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종, 종족의 탄생이기 때문입니다. Birth of a State라고 그랬으면 사실은 미국의 맥락에서는 뭡니까? 1776년 미국이 독립할 때가 얘기를 해야지 그것이 미국의 Birth of a State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남북전쟁 이후에 백인 우월주의자 KKK단이 탄생하는 과정을 Birth of a Nation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Nation은 인종입니다. 백인 인종, 백인 종족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 줄거리를 영화의 줄거리를 봐서도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두 백인 가족들이 있었는데 가문들이 있었는데 모두 남북전쟁 이전에는 친하게 지냈고 같이 그 아들들이 미국의 육군사관학교를 같이 다니고 이제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북으로 갈라져서 남북전쟁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남쪽 가문 출신은 남부군에 그 다음에 북쪽 가문 출신 북부군으로 참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총부리를 겨누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백인들이 자신들이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서로가 모두가 같은 인종, 백인종임을 깨닫고 앞으로 우리가 흑인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흑인들을 감싸는 그러한 그 백인들을 제거한 다음에 백인종의 나라, 이 백인 우월주의 나라, White Nation을 탄생시킨다는 것이 그 줄거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드 윌슨과 토머스 딕슨과 D.W. 그리피스의 세계관에서 본다면은 KKK단이야말로 백인종의 나라의 모태 그리고 이들이 탄생하는 과정이 바로 미국의 진정한 백인종의 네이션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백인 우월주의자라 그러면 물론 흑인들을 무차별하게 사살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핍박하고 억압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꼭 그러면은 어떻게 하자라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들은 꼭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백인이 우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백인과 흑인은 너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너무나도 인종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인종적 본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따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있는 동안에는 격리해야 된다. 절대로 만날 수 없게. 백인 남자와 흑인 여자,
흑인 남자와 백인 여자가 같은 장소에 있어도 안 되고, 같은 화장실을 써도 안 되고, 식당에 가도 안 되고, 공공교통을 이용할 때, 버스, 기차 등을 이용할 때도 따로 있어야 된다. 그리고 물론 학교에서 다른 교육을 따로 분리해서 다른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러한 논리를 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미국의 남부의 그 악명 높은 짐 크로우 러를 통해서 실제로 미국에 확산이 되기 시작하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드로 윌슨은 바로 이러한 흑백 차별 정책을 미국의 연방정부 차원에서 적용하고 집행하기 시작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처럼 우드로 윌슨이 인종은 차별해야 된다, 서로 너무나 다르다, 따라서 따로 살아야 된다 라는 그 인종차별주의가 바로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우드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영어로 National Self-Determination입니다. 그렇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Nation이라는 것은 우드로 윌슨이 봤을 때는 이것은 종족, 인종입니다. 피의 문제입니다. 소위. 우드로 윌슨이 물론 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창함으로써 당시 일제하에서 신음하고 있던 조선 사람들한테는 우리도 일본과 다른 종족, 인종이기 때문에 따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민족 자결주의는 우리의 독립을 지지해주는 그러한 이념이구나 해서, 그래서 3.1운동도 촉발이 되고, 그리고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드로 윌슨이 영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실은 그의 민족 자결주의는 바로 그의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와 일맥상통하는, 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 같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윌슨은 실제로 1차 대전이 끝나고 1차 대전을 국제법적으로 종결하기 위해서 개최된 1919년의 파리 강화조약에서 민족 자결주의를 집행하기 위해서 당시 유럽의 모든 나라에서 민족, 소위 그가 말하는 레이스, 이 인종을 철저하게 구분해내서 인종들이 따로따로 국가를 만들도록 하는 그러한 작업을 시도를 합니다. 이런 것이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면, 당시 윌슨의 그 명령에 따라서 미국의 국무성 같은 데서 마련했던 유럽의 인종 지도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왼쪽의 지도는 1차 대전에서 패배한 독일 제국의 일부에서 폴란드 사람들이, 폴란드 민족이, 폴란드 인종이 어디에 살고 있는가를 조사해 본 지도입니다. 그래서 빨간 부분들, 붉게 나온 부분들이 폴란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한 부분은 폴란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부분이고, 옅은 부분은 좀 덜 사는 부분,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일과 폴란드의 역사는 너무나도 겹치기 때문에 사실 누가 폴란드 사람이고 누가 폴란드 인종이고 누가 독일 인종인가 민족인가, 이거를 구별해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수백 년에 걸쳐서 완전히 섞여서 살았던, 사실 처음부터도 정확히 폴란드 종족과 독일 종족을 나눌 수 있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는 일이지만, 이 당시에 이것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제 폴란드 말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독일 말을 하는 사람, 이렇게 나눴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두 나라 말을 다 하는 사람들도 많았었습니다. 이것을 굳이 나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 자결주의 이름으로 이런 시도를 해봅니다. 오른쪽 지도는 바로 그 유명한 발칸반도입니다. 옛날에도 발칵반도라고 이름할 정도로 모든 전쟁의 그 원인, 특히 제1차 세계대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그 사라예보에서의 그 오스트리아 대공의 암살 사건, 그것도 바로 이 발칸반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아직까지도 사실 이 발칸반도는 이슬람과 기독교와 다양한 국가의 그 세르비아인과 몬테네그로 사람들, 하여튼 수많은 인종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끊임없는 인종 간, 민족 간, 종교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을 우드로 윌슨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인종적으로 완벽하게 한번 구분을 해보자, 민족적으로 완전히 구분을 해보자 해서 만들었던 지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도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시도인지, 그리고 수백 년을
수천 년을 이웃으로 살던 사람들이 바로 인종과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어느 날 갑자기 깨어나서는 서로 적이다고 해서 서로 죽이기 시작하는 것이, 대량 학살하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발칸 반도에서 아직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이 비참한 역사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종차별주의가 바로 민족주의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민족주의는 이 인종차별주의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아닙니다. 민족은 인종입니다. 종족입니다. 같은 민족끼리만 살고 이 민족을 쫓아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인종차별주의입니다. 백인 인종끼리만 살고 흑인 인종을 축출해야만 된다. 아시아계를 축출해야 된다는 것이 그게 백인 민족주의, 백인 우월주의, 백인 인종차별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사이에, 한국에도 얼마나 이 민족주의가 깊이 뿌려내려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순혈주의, 혈통주의, 혈통이 얼마나 중요하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혼혈아라는 말을 씁니다. 즉 피가 섞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무슨 피가 섞였다는 것입니까? 뭔가 다른 인종, 다른 종족의 피가 섞였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렇게 문제를 보기 때문에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 혈통들끼리만 한 결에 한 핏줄 우리 민족끼리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 인종차별주의적 한국적 민족주의가 되겠고, 그리고 바로 이것이 북한의 순혈주의, 종족주의,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백두혈통, 김일성 민족 이런 거 운운하는 북쪽의 인종차별주의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한국 사람을 그렇게 규정할 수가 있는 걸까요? 순수 혈통, 피가 섞이지 않은 단군의 자손, 모두가 한 사람의 자손입니까? 우리가 모두가 단군의 자손이라면은 단군의 부인은 어디서 왔습니까? 단군의 부인은 외국 사람입니까? 단군 본인은 환웅과 웅녀의 자식이라고 치더라도 그러면 그 사람이 최초의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이라면은 그럼 그의 부인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의 부인은 다른 데서 왔으면은 그럼 벌써 단군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혼혈 아닙니까?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인종주의, 민족주의의 논리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는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다문화 국가입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극심한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급기야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그 인종차별주의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고, 그것을 미국 사회에 심화시킨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우드로 윌슨 전 대통령, 전 총장을 학교의 모든 건물, 대학원, 그 다음에 학부대학의 이름에서 모두 삭제하기로 한 이러한 결정이 일어나는 바로 이 차제에 우리도 무엇이 진정한 한국 사람인지, 우리가 한국 사람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깊이 반성해보고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